자, 이번 시간에는 2차 실기 과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 실기고사에서는 한예종에서 발표한 지정 희곡 9개 있죠. 그 중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희곡을 선택을 하고 그 희곡 안에서 다시 인물을 선택해서 독백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은 1차 때와 같이 1, 2분 이내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정 희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서 그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연기를 가져가면 왠지 남들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할 것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걸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해야죠. 그 인물에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시작부터가 이미 어긋나 있고 억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연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이미지도 맞는 거를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 희곡 중에 9개 중에 어떤 희곡이 나한테 가장 잘 맞을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를 선정했으면 그 인물을 계속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나면 2차 동안 거의 2달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제대로 우리 프로들도 2달 연습하고 공연 올라가는 것처럼 2달 동안 이 인물을 계속 만나란 얘기예요. 계속 만나서 그 인물을 더 이해하고 더 파악하고 그래서 그 인물이 딱 돼서 오라는 소리거든요. 인물 구출이 확실하게 해서 오세요 이 뜻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고르다가 시험 남겨놓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어버버대면서 골라서 그걸 준비해가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서 2달간 확실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연기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는 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정 희곡 연기는 공통이므로 모든 학생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가 한예종 지정 희곡을 쫙 순서대로 다 분석하고 독백 연기도 분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 또는 움직임을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노래의 경우는 1차와 거의 똑같이 8마디 이상을 부르긴 한데 여기는 MR이 가능합니다. 노래는요, 보통 1차에 이제 노래로 합격한 친구들이 2차에도 노래를 할 확률이 이제 높은데 1차 때 했던 노래는 될 수 있으면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를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노래에 대해서 내 정서를 좀 더 끌어내고 그리고 내 목소리 톤과 맞는 그리고 내가 좀 더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잘 선정해서 준비해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선정을 했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 많이 한 노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특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기는 기능을 좀 위주로 해서 좀 감정을 잘 표현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보여질 텐데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확실한 주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제목을 이별, 만남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헤어진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행복을 온몸으로 막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신체의 그 행동의 템포, 리듬, 분위기가 바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얘기를 좀 해주자면 움직임이 기능이 화려하지
좋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능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는 감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면 그거는 어필이 된다고 봐요. 제목을 일단 정해보세요. 그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처음으로 학교를 갈 때 새 신발을 사고 그리고 책가방을 사고 새 노트와 그리고 연필 뭐 이런 것도 장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학교 등교를 해요.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어떤 그런 마음들, 걸어가면서 생기는 주위의 어떤 이런 것들에서 뭐 느껴지는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어리지만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감정이었을 때는 내가 어떤 표정을 하면 해보고 어떤 동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시계를 보고 막 뛰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움직임에 어필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확장하고 과장되게 시계를 그냥 보는 것도 이렇게 보고 뛰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뛴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과장되고 확장되게 표현을 하면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해볼만 하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워크숍. 자료실에 있는 대사를 하나 이제 뽑아서 제가 한번 이제 볼게요. 가, 나로 나뉘어져 있죠.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도둑 맞았어. 도둑 맞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둑 맞았다고 도둑이 우리 집을 털었다고 무슨 소리야? 누가 와서 우리 털다니? 그럼 뭐라고 생각해? 그럼 도둑이 전화해서 약속하고 올 것 같아? 알았어, 진정해. 그냥 물어본 거야. 뭘 가져갔지? 나도 모르겠어. 쇼핑 갔다가 5분 만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고. 5분이라고? 하,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네. 돌아올 때 수상해 보이는 사람 없었어? 유심히 안 봤어. 그래, 무슨 말이야? 유심히 안 봤다니. 유심히 보지 않았다고. 넌 내가 이 건물을 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내 TV를 가져갔나 하고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둑이 TV를 가져갔어? 새로 TV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옛날 TV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 술도 제대로 모시겠어. 알았어, 거기 앉아. 술 좀 갖다 줄 테니까 좀 마셔봐. 진정이 될 거야. 아닐걸? 왜냐면 술은 없으니까 수도 몽땅 가져왔어. 뭐 몽땅? 아니 싸구려 쓰면 남겨놓고. 자, 이렇게 내용이 됐어요. 상황은 이래요. 집이 도둑 맞은 걸 한 사람은 알고 나머지 한 사람은 뒤늦게 알게 되죠. 또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도둑이 뭘 훔쳐가는지 알고 나머지 한 사람은 차차 훔쳐간 물건의 종류들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도둑 맞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은 차분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냥 TV를 도둑 맞았다가 아니라 어떤 용도에서 필요해서 산 TV를 도둑 맞았냐를 설정을 하면은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데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뉴스 진행자들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TV를 장만한 거라면 그건 그냥 단순한 TV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순간 꿈을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을 맞은 거를 아는 친구는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두려운 감정이 들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누가 훔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 두려운 감정 1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모르는 친구는 갑자기 집에 오니까 뭔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뭐 영문도 모르는 그 감정으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움에 우리 도둑 맞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도둑 맞았더니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뭔가 이렇게 상황을 모르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이 화가 나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돼요. 왜냐면 도둑 맞았다 이러면 그래 진짜?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더니 뭔 소리야 도둑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도둑 맞았다고 라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처음에 하나의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감정이 파생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파생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필요로 해서 산 TV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제 화가 날 텐데, 두려움이 더 크니까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숨겨져 있다가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이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정해놓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뭐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인대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뭔가 했을 때 여기서는 전혀 모르는 예상에 빗나가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응에 얹어서 또 다른 어떤 반응을 했을 때에 이건 또 남다른 그런 어떤 이인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게 오히려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도 뻔한 어떤 내용으로 주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 그 자기들도 모르는 반응들이 나와줘야 이게 재밌는 이인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 워크숍은 그룹 또는 5, 6명 혹은 또 2, 3명의 조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앙상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자유롭게 원으로 서서 다양한 패턴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한 몸의 이완과 관절, 근육 등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몸을 깨우면서 또 가볍게 움직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 5, 6명씩 앞으로 나오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때는 걷고 서고 달리고 그리고 앉고 점프하고 제자리 달리기 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던지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직선, 부드러운 곡선, 진동, 무거움, 가벼움, 충격적인 시작과 멈춤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앙상블이에요. 얼마나 조화롭게 서로 간에 협력해서 잘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가, 이걸 보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제 각 배우들끼리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성공하냐, 그리고 관객한테 호응을 얻느냐, 그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시험에서 시도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자유 연기나 아니 지정 희곡 연기나 아니면 그 노래나 움직임이 그날따라 좀 잘 안 풀려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워크숍에서 하는 이 그룹의 이렇게 움직임은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성과, 그리고 이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이해하는지 등등의 그런 건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걸 잘 캐치를 해서 그 학생들을 정확하게 뽑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2차에 대한 것도 쭉 알아봤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실기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게 취약점일 수도 있고 고민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자기소개서와 글쓰기, 그리고 면접, 이게 남아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